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법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에 주여 만세. 네, 오늘은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그날의 진실에 대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의 이명곤 상임이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올해 드디어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서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치러진 거죠. 예. 네. 행사 징계도 봤습니다만은 소회가 어떠십니까? 너무 기쁘죠. 예. 그러니까 89년 부마 항쟁 10주년부터 이제 저희들 30년간 기념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이제 시민사회 중심으로 그동안 쭉 기념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아.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국가 기념일이 지정되고 오늘 행정안전부 주최로 네.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부마 민주항쟁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또한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했겠지라고 하지만 70년대 이때는 총학생회가 없고 학도옥단이라고 그건 뭐 정부가 주관하는 학생 모임이었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었고 평범한 학생들이 어떤 조직도 없이 시작을 했던 그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우선 거슬러 가면 79년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예. 뭐 YH 농성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또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야당 총재인데 예. 제명 처분했죠. 예. 여당이.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던 시절 부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규명해 가야 하겠지만 우선 14일, 13일 이때부터 이제 15일 날 데모를 하자 이런 유인물이 뿌려지게 됩니다. 예. 근데 15일 날 정작 시위는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죠. 16일 날 이제 그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16일, 17일 양일간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한 이제 시위가 이루어지는데 학생으로부터 출발했던 시위가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이게 이제 민주항쟁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식이 마산으로 전해지면서 마산에서는 18일, 19일 이렇게 또 시위가 이루어지게 돼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이러한 이제 당시 개념으로는 소요 사태가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라 봉기 또는 밀란 이런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에 의하면 이건 단순한 뭐 시위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밀란으로까지 불려질 정도의 대규모 항쟁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산대 상황을 맨 처음에 전해 들을 때 부산대에서 그저 몇백 명이 맨 처음에 모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게 몇천 명이 됐다라고 해서 부산대 캠퍼스 안에서 어떻게 몇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의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대단한 열기였구나 하는 거군요. 뭐 하루 전에 원래 시위를 하자고 막 소문을 내었기 때문에 그날 시위가 되지 못해서 학생들은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예. 그 다음 날 그래 이제 모여서 그럼 시위를 하자. 그래서 16일 날 시위를 하자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음 날 다시. 이제 10시에 도서관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학교 전역에 퍼지면서 처음에 200명으로부터 출발했던 시위대가 돌 때 300명, 운동장을 돌 때는 거의 5,000명까지 이제 확대되었고요. 예. 더 이상 학교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시 옆에 있던 이제 사대부고 담벼락을 밀고 시내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랄까 용광로처럼 끌어오르고 있는 그 마음들이
학교 밖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게 시민들과 함께 되어지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 민주항쟁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이 마산 지역에 전해지고 지금은 이제 뭐 창원의 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네. 거기서도 이제 번물처럼 또 터져 나오고 아마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전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예. 내려갔다 오고 또 계엄령 떨어진 이후로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도 현장에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72년 유신 조치 이후로 예. 이런 수준의 시위가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뭐 정보 관계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랬던 것으로 예.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봐야겠는데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 나중에 재구성된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당시 이제 청와대 안가에서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이 까짓거 뭐 쓸어버리면 됩니다. 뭐 그 정도 뭐 몇백만 정도야 뭐 이러면서 뭐 캄보디아에서는 몇천만도 죽인다는데 뭐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김재규 중정부장은 지금 막 가슴이 쫄아붙어 있는 상황에서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나오니까 아마 놀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김재규 공판 자료가 다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기 예. 때문에 뭐 72년 유신 선포 이후부터 김재규 중정부장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적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닌데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79년 10월 16일 이제 부마항쟁이 이루어지게 되니 현장 와서 보니까 아 이건 정말 민중 봉기의 수준이었다라고 본인은 평가하고 이제 서울 와서 보고를 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차지철 경호실장 이런 분들과의 대화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300만. 쓸어버리고 정권을 유지했는데 우리는 200만 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내가 어느 순간에는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릴 것이니 준비하라. 이제 이런 표현도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그게 공판 기록에 이제 김재규 그 공판 기록 자체에 마지막 최후 진술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추해 볼 때 당시 김재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민주 항쟁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데 반해서 차지철 박정희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문제를 억누르려서 해결할 때 대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부마 항쟁이 그 강고했던 유신 권력에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거군요. 예. 그런데 저희 이제 기억으로는 맨 처음엔 그냥 부산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마산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마 사태라는 이름이 나왔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부마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찾습니다만은 그동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공식적인 어떤 국가의 기념일로 빨리 책정이 안 되거나 외면을 받았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적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한계점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 또 전국적으로 그걸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던 측면이 있지만 부마항쟁 과정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망자들이 진실 규명을 받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일본 NH 방송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탱크가 택시를 갈아뭉개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내려온 보도 지침 등에 의하면 이러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아예 일체 외부에 알리지 마라. 또 언론에 대한 그런 보도 지침을 굉장히 강화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 규명의 접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지역적인 항쟁 또는 사태 이런 이미지로 이게 전국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엔
좀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반대였긴 하지만 예. 이게 또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는데 예. 어떤 당시 정치적 상황 자체가 또 그 따님께서 또 예.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율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명예회복이든 보상이든 간에 남아있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우선 법 제정과 법 개정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게 지금 보상법이 만들어져서 이제서 이제 진실 규명 작업 정도를 좀 하고는 있는데 일례로 당시에 1,500여 명의 구속 그러니까 연행자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진상 조사를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약 370명 정도 채 못 되게 예. 이렇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진실 규명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 모든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30일 이하의 구금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제 참여자들에 대한 이러저런 진상 조사 작업도 힘든 게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져야 네. 진상 규명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향후 그렇군요. 다양한 뭐 이렇게 보상 사업이나 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정부와 국회가 빨리 넘겨받아서 네, 그게 진행을 시켜야 제일 되겠군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